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세계 경제에 돌아가는 것도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 돌아가는 것도 뭔가 큰 변화 가능성들이 잇따라 더해지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 연준의 금리 동결로 나름의 안도 랠리를 펼쳤던 뉴욕 증시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급격한 랠리 이후에 조정받는 모습인데, 재미있는 것은 3대 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는 일제히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S&P 500은 5주 연속 상승, 나스닥은 8주 연속, 다우도 3주 연속 상승세를 확인했습니다. 관점을 조금 넓혀서 바라보자라면 이번 한 주 동안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서로 다른 정책적 결정을 내린 부분도 눈에 띕니다. 미국 연준은 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지만 유럽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중국 인민은행은 금리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며 주요국들에서도 일제히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를 했었지만 지금 미묘하게 그 흐름이 바뀐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세계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중앙은행들의 행보가 엇갈리면서 세계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투자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시금 26,000달러 중반까지 내달려주는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확실히 증시의 흐름과는 어느 정도 탈동조화된 모습을 느낄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 블랙록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관련한 기대감이 비트코인을 밀어 올린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우리 돈으로 1경원 이상의 자산을 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또 월가의 거물이 이렇게 직접 등판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암호화폐 기업들보다 더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포함시켰다라는 점에서 승인 가능성이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런 평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반등세에도 리플 XRP는 별다른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건 힘먼 이메일 공개 이후 후폭풍 양상의 일환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와중에 전 SEC 임원 출신의 변호사가 꽤 재미있는 전망을 제시했는데, 리플 소송 결과가 몇 달 뒤에 나올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며칠 안에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취지의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꽤 그럴싸한데, 과연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될 경우 XRP는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까? 이와 관련해서도 전폭적인 전망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립토 커스터디 이슈는 참 어려운 부분으로 느껴집니다. 최근 국내에서 하루인베스트가 입출금 중단을 발표하면서 러그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루인베스트 측은 위탁 운영사의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문제이고, 러그풀은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높은 이자율을 생각해서 특정 업체에 맡기자니 불안감이 생길 법한 상황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벌어지고, 그렇다고 중앙화 거래소에 놔두자니 FTX 사태 같은 일이 또 벌어질까 걱정이 되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셀프 커스터디나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립토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지는 개개인의 관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하며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조금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콜드월렛은 100% 안전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의 은행들도 하루아침에 파산하는 시대에 어떤 투자 영역과 관련해서 100% 안전성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산 관리를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콜드월렛이든 탈중앙화 거래소든 아니면 또 다른 뭐가 됐든 충분히 공부하시고 나름의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으로 안도 랠리를 펼쳤던 뉴욕 증시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하면서 한 주의 끝을 마무리했지만 주간 기준으로 보면 모두 일제히 상승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S&P 500은 20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5주 연속 상승세를 확인했고 지난해 10월 저점 대비 26% 상승하면서 이론적인 강세장 진입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도 2019년 이후 처음으로 8주 연속 상승세를, 다우도 1.3% 오르면서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연준이 10번에 걸친 금리 인상 뒤에 처음으로 금리 동결을 내린 상황, 여기에 5월 CPI가 25개월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보여준 나름의 둔화된 인플레이션 상황,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AI 열풍과 이로 인한 관련주들의 반등,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시너지를 내면서 증시의 반등세를 견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공개된 미시건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이 전달에 4.2%에서 크게 낮아진 3.3%를 기록한 것도 나름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 역시 전달에 59.2보다 오른 63.9%를 기록했고 이건 월가의 예상치 60.2보다도 더 높은 숫자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시장의 반등제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증시가 급격한 랠리 이후에 숨고르기 양상을 확인해주면서 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그런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나름의 탈동조화 상황이 확인된 부분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미국 연준은 금리 동결, 유럽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 중국 인민은행은 금리 인하, 이렇게 대륙별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서로 다른 금리 결정을 내리면서 이게 과연 어떤 방향성을 의미하는지 종잡기 어려운 상황이 포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6월 14일 전후 24시간 동안 세계 경제의 핵심적인 세 곳 중앙은행들의 행보가 서로 엇갈리면서 투자자들이 세계 경제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주요국의 경제 흐름이 각자 도생의 측면이 강조된다라는 점도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이론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갔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인플레이션 이슈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후폭풍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올해 침체 전망이 거의 확실할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이 뒤집어졌고 이 배경에는 견고한 노동시장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견고한 노동시장이 자리하고 있고 여기에 인플레이션도 완화되면서 일시적으로나마 금리 동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세계 3대 주요국의 경제 흐름이 지금 완전히 다른 양상을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2000년대 초반 전후 이 세계 경제를 주름잡았던 세계화라는 키워드는 이제 어쩌면 생명력을 다한 게 아닌가. 그동안의 세계화는 과연 누굴 위한 그런 것들이었을까. 여러 생각거리들을 안기는 그런 이슈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다행스럽게도 26,000달러 중반까지 반등세를 확인했습니다. 계속 빌빌거리면서 지켜보는 사람 답답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무려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을 미국 SEC에 제출하면서 미국의 첫 비트코인 현물 ETF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이게 비트코인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47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조금 더 반등하면서 거의 50%에 육박한 상황을 확인해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 황소들이 다시 가격을 25,250달러 위로 끌어올렸지만 26,300달러 부근의 20일 지수이동 평균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후에 27,210달러 부근에 자리한 50일 단순이동 평균까지 랠리를 시도한 다음에 채널 상단 저항까지 랠리 시도를 할 수 있다. 반면 20일 지수이동 평균에서 하락할 경우에 다시 심리적인 주요 라인인 2만 달러 수준까지 후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딱 20일 지수이동 평균 부근에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지지세를 잘 확인해 줄지가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캡틴 5빅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일간 차트를 제시하면서 여전히 하락쇠기형 패턴을 유지하고 있고, 비트코인 황소 세력은 잠재적 상승 모멘텀을 위해서 26,800달러 저항 돌파를 노리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게 성공할 경우에 7월에는 20에서 25% 랠리를 예상해 볼 수 있고, 6월의 경우에는 대부분 횡보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빌빌거리던 비트코인의 반등세를 주입시켜준 주인공은 블랙록이었습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한 것, 이 자체만으로도 기존 암호화폐 펀드들의 신청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인데, 어쩌면 이번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게 비트코인 시세를 움직이게 만든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블랙록의 이번 신청서에는 비트코인 시장 조작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거래소 사이의 감시 공유 계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지금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반려당한 다른 펀드 매니저들보다 더 나은 조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거래소 사이의 감시 공유 계약이라는 것은 시장 조작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나스닥을 도입해서 비트코인 현물 거래 플랫폼 운영업체와 감시 공유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입니다. 감시 공유 계약은 거래 활동, 청산 내역, 고객 식별 등의 정보를 공유해서 시장 조작에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미국 SEC는 투자자 보호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상황을 놓고 지속적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반려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주체도 암호화폐 기업이 아닌 월가의 거물이고, 내용도 기존 암호화폐 펀드들이 제시했던 것들보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 훨씬 더 강도 높은 장치가 담보돼 있기 때문에 승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신청을 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블랙록은 ETF 출시 신청에서 반려된 적이 거의 없다. 지금까지 출시 승인을 신청한 576건 가운데 575건이 SEC로부터 승인됐다. 블랙록의 움직임은 비트코인 ETF 출시 경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낙관론을 재점화시키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록이 SEC에 제출한 신청서를 보면 해당 상품은 기술적으로 신탁, 트러스트로 볼 수도 있지만 면밀히 내용을 살펴보면 기능적으로 ETF와 다르지 않다. ETF로 불러도 무방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각에서 블랙록의 이번 신청은 ETF가 아니라 신탁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나름의 설명을 제시해 준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데스크의 전 리서치 책임자였던 노엘 레치슨 역시 비슷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블랙록이 이번에 출시 승인을 신청한 비트코인 파생 상품은 신탁인 동시에 ETF 기능을 할 수가 있다. 이번 출시 신청은 엄밀히 보면 신탁에 관한 것이지만 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ETF와 같은 기능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해당 상품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투자 신탁 GBTC와 다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블랙록이 아주 그냥 짱구를 제대로 굴렸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이 블랙록 이슈를 통해서 반등한 것과 비교하면 리플 XRP의 흐름은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일단 50일 단순이동 평균 0.47달러 아래에서 일간 종가 마감을 해주지 않은 것은 다행인 상황이고, 만약 여기 지지를 받아주지 못할 경우에는 0.41달러 하락 가능성, 지금 수준에서 반등을 해준다라면 0.56달러 저항 돌파 시도 가능성, 이 정도로 나눠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힘먼 이메일 등 SEC 내부 문건까지도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과연 소송에 대한 판결이 언제쯤 어떻게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직 SEC 샌프란시스코 지부 이사를 역임했던 마르크 파겔이 재미있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추측은 피하고 싶지만 내 생각에 소송 판결은 며칠 안에 나올 것 같다.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사건의 복잡성을 제외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판결이 지연된다라고 생각할 근거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 사건은 최근 제기된 SEC의 집행 조치와는 구별되는 지점이 존재하고, 그래서 판사는 2차 시장 거래 이슈를 다룰 것 같지 않고 힘먼 이메일의 경우에는
개별 피고인, 다시 말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서만 참고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EC의 업무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며칠 안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그 결과, 그 시점 정말 궁금하긴 한데 지금 공개가 될 건 다 공개가 된 상황인 만큼 약식재판 판결 시점 역시 어느 순간 돌발적으로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소송 결과가 리플에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에 XRP 시세는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까? 이와 관련해서 FX 스트릿은 암호화폐 헤지펀드 매니저 토마스 크랄로우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소송에서 리플이 이기면 $30 목표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양반은 현재 우리는 리플에 대한 거대한 투기적인 내러티브를 관찰하고 있고 잠재적으로 앞으로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XRP의 상당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가치는 $10에서 $30 사이로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양반은 앞으로 3개월 안에 XRP의 랠리를 성사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리플의 IPO로 이건 XRP 가격의 주요 이정표이자 강세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리플 소송에서의 승소, 이를 통해서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지거나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라면 XRP는 사상 최고 가치를 기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양반은 올해 9월 30일 이전에 소송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는데 진짜 참 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XRP 시세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는 그런 시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은 멤버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원급 이상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멤버십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고 멤버십 채팅 공간을 통해서 서로의 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힘먼 이메일 공개 당시에도 가장 먼저 멤버십 채팅 공간을 통해서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하고 그 직후에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상황을 조망했는데 좀 더 빠르게 정보 공유와 정보 분석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 저희 채널의 중장기적인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희 채널의 컨텐츠에 만족도가 있으시거나 좀 더 빠르게 정제된 크립토 정보를 접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회원분들 중에 특히 XRP 홀더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보 공유와 멘탈 케어,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가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